제목을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렇게 이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적어도 전문가들 많은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코로나는 한 3년에서 5년, 조금 더 깊은 전문가들은 한 5년 이상 간다. 아니, 아예, 그러니까 영원히 인류랑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존 클레멘스라고 그 국제 백신 연구소,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그 바깥쪽에 이제 낙성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한 이제 국제기구인데 거기에 초대 소장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 코로나 같은 거는 이미 벌써 우리 감기 바이러스 중에 4종이 있고 그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인류에 들어와서 계속 살고 있는 종류인데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백신이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백신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밖에 안 가는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류는 한 3, 4개월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재감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그냥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러니까 감기처럼 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현황은 이제 어제 걸로 다시 뽑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달라져서 일주일 전에 보내준 거랑 또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급격히 다시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시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남반구가 이제 주로 이제 브라질 이런 데서 오히려 지금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럽 북미 쪽에서 폭증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웨스턴 퍼시픽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데고요. 요게 중국의 우한의 피크입니다. 그 우한의 초기에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지금에 비하면 정말 이제 아주 작은 피크일 뿐이고 다행스럽게도 일본, 우리 쪽에서는 한국 동북아, 대만 이런 쪽에서는 거의 바닥을 이제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유럽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지역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전체를 보면 발생은 5,400만 명, 그 다음에 이 사망은 130만입니다. 그런데 이 피크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 유럽 피크 이게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지만 지금 초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생하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거의 5배 정도가 발생했지만 사망은 다시 올라간다 해도 옛날하고 비슷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치명률이 확 줄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합니다. 변종이 생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퍼지는 놈은 치명률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명률이 강할수록 천천히 퍼지고 그러면 걔네들은 미리 빨리 퍼진 코로나에 의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감기처럼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인류랑 같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1914년 당시에 이제 스페인 독감은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감염 경로도 잘 모르고 조사도 안 되고 그걸 방역을 할 방법이 없었죠. 전 세계 2년 동안 다 퍼지면서 죽을 사람들 다 죽고 보통 그때도 많이 죽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서 한 5% 정도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구 중에 한 5% 사망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감기나 독감처럼 걸리고 독감이었으니까 독감처럼 걸리고 항체 생기고 낫고 끝났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망률을 계속 낮추고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결국은 이게 치료 방법이 없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전이 돼서 낫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2년이 될 텐데 이게 쭉 늘어나서 5년씩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중환 지금 상태에서도 5년이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경증으로 무증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영원히 인류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명동 교수님이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감염내과의 제일 수장이신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이제 하시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건 정부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데서 이런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는 종식시킬 수 없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의 우리의 그냥 철저한 방역만 가지고 특히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 중에 여기 코로나가 4종이 있고 200종입니다. 전체 200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종이 있고 이 감기는 요즘에 뭐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워낙 낮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개발이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종류도 많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자가 보통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면역이 약해지신 분들,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 대부분 다 감기로 인한 폐렴, 독감으로 인한 폐렴 이런 거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매년 2,000명씩 돌아가시지만 별로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독감 역시 뭐 최근에 와서는 백신도 있고 또 그 타미플루라는 좋은 약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2,000명 정도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게 역시 또 노인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어제 기준 이제 국내 발생 현황이고요. 확진 환자는 29,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누적 검사는 280만 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검사 건수 중에서 1%가 이제 양성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5천만 명 해서 50만 명 이렇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주로 이제 접촉자,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 사람들 중에서 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사망률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20대까지는 한 명도 지금까지 죽은 예가 없습니다. 30대에서 2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4명 죽었고, 그 다음에 80대로 올라가면 20%까지 치명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대가 한 7% 정도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 차이가 굉장히 또 심하고, 면역은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거나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젊어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에 대응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이제 제약회사와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백신하고 치료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미국의 이제 NIH에서 Clinical Trial Government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상시험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임상시험도 여기다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카운트된 거를 보면 2000년 이제 올 3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제 모든 상당히 많은 벤처 기업들도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건수는 1,43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97건은 이제 백신이고 치료제는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백신에 비해서 이제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조그만 벤처 회사들 이런 데서도 항체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더나라든지 최근에 이제 파이자가 이제 90% 정도 이제 성공률 보이고 모더나도 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97%인가요? 94% 제가 기억 못했는데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원래는 백신에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은 1상, 2상, 3상 다 끝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3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만 명 이상, 뭐 3만 명, 4만 명의 데이터를 발표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거의 중간 발표를 했죠. 한 몇백 명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임상 시험에서는 그 스폰서를 한 회사에서 그걸 보고 발표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다분히 좀 정치적인 거랑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좀 발표를 해야지만 정치가 안정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도 바로 또 팔았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발표하면 또 내부자들이 이제 바로 팝니다.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파이자도 지금 이때 발표하자마자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건강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면 면역 체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90%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중에 나가서 했을 때 뭐 나이 드신 분들 맞으면 훨씬 더 60%도 안 될 수도 있고요, 효과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지금 전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갈 것인지, 3개월간 갈 것인지. 근데 다들 이제 전문가들 한 3, 4개월 간다고 이렇게 보면 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겨울철에만 유행하기 때문에 3, 4개월 현재 가는데,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걸리지 잘 않죠. 그런데 코로나는 계속 1년 연중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 효과 가면 또 걸리고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변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최근에 결국 이제 뭐 바이든이 결국 돼서 그럼 이 정책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NPR이라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라는 공영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걸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확산 지형에 대한 공동 지침을 설정하겠다. 미국 같으면 이제 주마다 막 다루고 뭐 트럼프는 뭐 괜찮다 그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좀 공동 대응을 하겠다 전국을. 그다음에 검사 건수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즌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요원 역학조사를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지원하고 간병인력 확산하고 백신, 마스크 생산 증가하겠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마스크는 너무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막 난립해서 망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시 또 수출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IMF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제 6월 달에 한 번 했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망이 마이너스 5%에서 올해 마이너스 4.4, 내년에는 뭐 5점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내년에 오히려 줄는 걸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체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괜찮은 마이너스 올해 성장이지만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아주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내년에 일단은 뭐 워낙 올해 이제 많이 감소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가 얼마나 내년에도 이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아직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이 카드 결제로 본 소비 형태를 보게 되면 확연히 이제 업종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컨택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극장, 명세점, 또 뭐 항공 이런 것들은 백화점 이런 거 확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배달업은 뭐 확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집에서 외식을 안 하니까 슈퍼마켓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늘고 홈쇼핑 늘고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증가했고 운수 특히 항공 운수 쪽 뭐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사실 뭐 초기에는 몇 개 병원들이 이제 폐쇄가 되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화순 전남대에서 집단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코호트 격리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그나마 이제 저희 병원 대형 병원 한 20% 정도 매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제 병원을 찾지 않고 그나마 이제 대형 병원이 그 정도인데 개원가는 정말 굉장히 지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위기 실태, 뭐 지원 방안 모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감기 환자들을 가지고 한 1조 정도 저희가 매출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다 개원가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를 감기랑 이제 열이 나거나 기침하거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대구에서 열심히 보시던 노인이셨는데 그 개원 의사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국 코로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개원의 쪽에서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미리 검사를 하고 단순 감기에만 받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가능하고 이건 결국은 보건소로 가거나 대형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내과 이런 데 상당히 거의 뭐 그러니까 열어놓고 지금 거의 휴업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워낙 방역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그 독감
또 그 감기 자체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분 이제 약 처방도 전화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원격 의료가 이제 한참 시민단체하고 의사협회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당시에, 특히 그때 대구에서 심할 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사실은 지금 원격 의료가 조금 이제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잘못 방향이 잡혔는데, 사실은 전화 진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의 그동안에 뭐 산업부나 뭐 이런 복지부나 이런 데, 지자체 이런 데서 많은 시범 사업을 했던 거는, 고속망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갖 디지털 장비, IoT 장비들을 집에다 갖춰놓고 뭐 이런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원격 진료는, 이 비대면 진료는 재처방입니다. 예, 수요가. 고혈압 다니시던 분들 다시 3개월 동안 약을 재처방하고, 당뇨 환자들 재처방하고,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로도 얼마든지 검사 결과만 보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혹시나 접촉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 벤처업체에서 이제 원격 화상 투약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식약처에 이제 그 등재까지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개원 약국에서 반대해가지고 약사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하나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약국에다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거 있으면 이제 사실 24시간도 운영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해가지고 전국의 다른 많은 데서도 이제 호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니야. 코로나라는 게 대부분 다 무증상 아니면 감기 같이 지나가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초기에는 대구에서 중환자실, 뭐 격리병동 이런 데 다 입원시켰거든요. 거의 뭐 젊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신천지에 젊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굳이 입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증 환자들, 노인들이 이제 집에 계시다가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이런 연수원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고, 또 서울대병원도 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경에 이런 시설들을 갖춰놔서 각자 자기가 다 뭐 이런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원격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상담도 가능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중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대학병원으로 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서 무사히 넘어갔던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결국 이런 의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워낙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개원가 중에서도 일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잘하는 이제 젊은 층에서는 좀 이런 것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비대면 진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일부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에 이제 큰 수혜를 봤죠. 특히 이제 진단 키트 쪽이 이제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요. 근데 속도전, 우리나라 잘하는 게 이제 속도전인데, 그때 이제 그 설 연휴 때, 같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랑 갑자기 이제 불러서 이런 조그만 키트나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거기에 힘은 이제 바로 식약처에서 굉장히 빨리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키트를 이제 만들어서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 2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량의 샘플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정확도가 몇 % 나오는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보고 다 허가를 내주는데, 이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속 허가를 그냥 내줘버린 겁니다. 기술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RT-PCR이라는 거 자체가 뭐 저희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그냥 생물학 실험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그냥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얼마나 이제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떴고 이제 수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초기에 속도는 빨라가지고 초기에 이제 잠깐 수출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버트라든지 뭐 로슈라든지 뭐 이런
개형 굉장히 그 외국계 회사들이 다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항체 치료제 이제 개발한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어나운스 보면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굉장히 큰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반사 이익을 얻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속도전에서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이제 거의 죽을 썼었습니다. 그 이제 갑자기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확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루즈를 바른다든지 이런 쪽은 지금 오히려 마스크에 자꾸 묻어가지고 불편하고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눈 화장 중심으로만 지금은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는 색조 화장하고 이제 기초 화장으로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원래도 이제 색조 화장보다는 기초 화장 쪽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는 이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마켓인데 알리바바 쪽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 초고 작년 연말쯤 되면 이제 중국이 이번에도 뭐 광군제를 했죠. 10일, 12일 때 이제 알리바바에서 그때 이제 피크를 치게 되고, 그 할인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익을 보는 그런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기초 화장 쪽은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추세고, 색조 화장은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외식 산업은 확실히 이제 바뀌었죠. 이제 바깥에서 먹고 이제 모여서 먹는 것들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배달업 쪽 뭐 뱀이나 쿠팡이츠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뭐 이 세 가지 항상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켜 먹는 족발, 피자, 닭고기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이 먹방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생기면서 이제 같이 이제 외식 중에서는 배달업이 이제 크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원래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더 급성장하고 있고, 저도 또 이제 마켓컬리 저희 집에서 시켜다가 이렇게 집에서 바베큐를 해 먹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통 쪽을 보면 확실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특히 항공 운수를 이제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런 거 확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이 슈퍼마켓 중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증가되고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편의점도 뭐 별로 큰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뭐 위메프 옥션, 뭐 티몬 뭐 이런 식으로 11번가 최근에 아마존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알리바바도 많이 쓰고 있고 직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드론이나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무인으로 결국 배달하는, 한동안은 이제 뭐 배달하는 그 택배 상자에다가 뭐 혹시 바이러스 묻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인 점포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관건을 갈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아마존 고도 있지만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이마트 셀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는 이대 서울병원에 가면 거기 CU가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데 뭐 그 별로 뭐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네. 운송 산업을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이런 크루즈선 쪽은 거의 망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폐선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LNG 조선 쪽은 이제 많은 계약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 쪽인데 IATA가 이제 국제 항공운수협회 쪽인데, 이렇게 이제 세계 GDP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자기네들의 이제 항공 수요는 지금 확 2000년에 떨어졌고,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돼서 2023년쯤이나 돼야지 이제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제 볼보 같은 데나 이제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데, 이제 무인 자동차죠. 볼보에서는 아예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컨셉카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뭐 한 16년째 지금 현대 차를 타고 있는데, 다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보에서 2023년 정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자기네들 만들겠다 그래서
한 2, 3년만 기다리면 이제 제가 운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시범으로 보였던 이제 드론 택시고요. 이건 이제 중국 이항은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 드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30분 정도 이제 날았고요. 한 2인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앞으로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길을 이제 3D로 디자인해가지고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가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정의선 회장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완전히 가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만을 하고 있지 않고 모빌리티 전체를 하겠다. 그래서 현대 자체가 이제 그 아까 같은 이제 드론 같은 그런 이제 공중으로 이제 날게 하는 것도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길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곳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뛰어다니는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이제 회사를 일조에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 같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에어 트래블 아까 했던 국제 항공 운수 협회에서 따르면 이게 이제 19년 1월이고요. 여기 20년 3월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객 운수고요. 요거는 이제 화물 운수입니다. 화물 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존 여객기 다 뜯어가지고 의자 뜯어서 이제 화물 운수하느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적자는 면한 뭐 그런 상태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여객 운수는 이제 뭐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정말 해결이 앞으로 3년, 5년 된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객 운수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이제 기술 면에서는 가장 현재 뭐 특히 양산 기술 면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확 뛰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제 결국 그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전문가들은 이거는 세상을 바꾸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의 사이즈를 키워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보통 건전지 뭐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쭉 파나소닉에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쭉 조립해서 그렇게 쓰는 양식인데 테슬라 스스로 이제 이걸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훨씬 더 조립을 하고 만드는데 단가를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일비에다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한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에 기존의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싸져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세상을 이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이 테슬라 사지 못하는 이유는 비싸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기 자동차를 저도 이제 뭐 테슬라도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그랬지만 완전한 엄청난 스포츠카거든요. 이제 뭐 BMW나 뭐 벤츠 모델이랑 완전히 다르죠. 조용한데 그냥 밟는 순간에 소리 없이 정말 람보기니처럼 확 튀어나가는 그런 성능의 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엔진차보다 싸진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걸 안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앞으로 한 1000km 이상 한번 충전하면 1000km 이상 가니까 이런 것도 훨씬 더 기름 넣는 차에 비해서 가격도 싼데 뭐 휘발유 가격도 싸고 유지비도 싸고 그 다음에 성능은 훨씬 좋다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꼴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뉴욕 5번가죠. 여기 다 마차고요. 요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제 포드가 이제 결국 자동차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폭락시킨 게 이제 바로 이 1913년이에요. 불과 13년 만에 다 이게 자동차로 바뀝니다. 마차가 이 말들 다 있고요. 여기 하나 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엔진 자동차는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주유소도 이제 거의 폐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엔진 자동차를 살려 그러면 어떤 컬렉션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에너지 정유 산업이 이제 거기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엑스모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운수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확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이제 곧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일이 이제 생산이 더 이제 일종의 최대 생산이 지금 이제 피크를 쳤다. 이제 떨어질 건데 더 이상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석유는 30년 뒤에 항상 고갈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회사들이 빨리 바꾸지 않으면 다른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코닥처럼 이제 되는 것이죠. 네. 이제 후지필름처럼 이제 뭐 다른 업종으로 이제 변신을 하면 살아남는 거고 여전히 오일업에서 계속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유업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에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인프라 자체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거기에 대한 매몰되어 있는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떨어지고 나면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탈탄소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태양광 효율이라든지 또 바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서 안 좋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좋은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낮에 피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뭐 주차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충전을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피크가 아닐 때 거꾸로 이제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는 거를 개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쉽게 인프라가 깔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글로벌 오일 디맨드는 이제 2040년까지 IEA가 이제 인터내셔널 에너지 어소시에이션 국제 이제 에너지 협회인데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오일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고요. 툭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 정도로 회복되는데 문제는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 기술들이 발전되고 고급이 되면 이거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이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코스트가 굉장히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급들이 앞으로 더 이제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 쪽은 이제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에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AI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뜨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글로벌하게 이제 언택트가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OTT를 이용해서 오버 더 탑을 이용해서 뭐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야간 뭐 이런 그 인터넷의 IT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도체 시장 중에서는 이제 메모리가 차지한 것보다 이제 전체 비메모리 영역이 이제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20년은 이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더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행 숙박업은 이제 확 떨어졌고요. 특히 뭐 하나모드 투어, 하나투어는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 직원들 무급 휴가를 지금 이제 보낸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일부 회사들은 이제 뭐 국내 투어 쪽으로 돌렸지만 사실은 그 뭐 역부족입니다. 네. 향후도 계속 이제 지금과 같이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참차가 많아서
이제 제주도는 상당히 이제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버추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3D 저도 이제 VR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지만 여기 이 사진은 이제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의 전국의 등산 지도가 다 이 3D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 가기 전에 미리 그 투어를 3D로 다 보면서 어느 지점에 어떤 풍경이 있고 어느 코스가 얼마나 멋있고 하는 걸 다 봅니다. 이게 빙글빙글 돌려보면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구글도 그렇고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저는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데 그 조그만 걸 이제 다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3D, 구글 스트리트 뷰에 들어가시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도로들의 3D 뷰가 들어가 있고 또 유명한 이런 경치가 좋은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수중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 그래서 호주 앞에 있는 대산호초의 스쿠버 다이버가 3D로 쭉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가상여행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여러분들 이제 잘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가공을 하는 벤처 회사나 이런 데 나오면 굉장히 큰 가상여행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이제 극장이나 이제 이런 크다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장 이런 데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을 쓰고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과에 온 이제 콜롬비아에서 해기학과 의사가 1년간 이제 저희 과에 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 물어봤더니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다 한국 영화 이런 걸 넷플릭스에서 다 콜롬비아에서도 남미에서도 다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국내에서 오버 더 탑 해가지고 뭐 이 비슷한 짝퉁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옥수수부터 약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 뭐 저희 뭐 아는 제 기자 선배도 뭐 이런 거 해보겠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뭐 도미넌트하니까 이건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임 자체는 지금 뭐 엄청난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결국 이제 게임하고 이런 아까 같은 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여기서 이제 간접 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마 가상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교육 컨벤션 산업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줌이 엄청나게 이제 떴고요. 그래서 교육도 결국은 학원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융도 이제 점포에서 하는 금융보다는 결국은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하듯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나 현금의 이런 비중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고 이미 뭐 아프리카는 이제 현금을 거의 안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이제 현금을 쓰고 있고 후진국은 이제 이미 벌써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안 쓰고 있고 핸드폰이면 다 이제 통용이 되니까요. 이미 이제 중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제 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재택근무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들한테서는 보면 돌려가면서 재택근무 어떤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됐고 어떤 영업 조직이나 어떤 부서가 이제 별로 꼭 외주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사람을 적게 고용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스마트 팩토리로 점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 한 명 감염되면 뭐 공장 전체가 이제 셧다운되고 뭐 이런 것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사람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생태계 쪽을 보면 이제 위워같이 이렇게 모여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렵게 됐지만 최근에 뜨고 있는 거는 이제 공동부업 같은 것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개인이 이제 막 이제 배달업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몰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갖춰진 데서 이제 부업을 잠깐 빌려서 쓰는 거니까요. 바로 배달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피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프리랜서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런 가상 회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이 지금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에 상당히 영향을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붙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이제 보복적 소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올라가고 특히 이번에 광군제 지난 1111이 이제 광군제였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또 매출을 올렸고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매출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돈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전혀 없고 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얼마나 빨리 도입해서 다른 혁신을 통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 얼마나 이제 차별성을 둘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도전 혁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르짖는 게 법, 정의, 공적, 원칙, 뭐 청렴 이런 걸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금 일종의 이렇게 더 씌워놓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회사들이나 지금 기업들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예, 마치겠습니다. 네.